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사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의 일생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아니면 꿈이 무너질 때? 저는 그것보다 더 끔찍한 순간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가족이라 부르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할 때입니다. 제 이름은 김은정입니다. 올해 34살, 결혼한 지 5년째입니다. 고속도로 위엔 귀향 차량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추석 전날의 도로는 언제나 그랬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조용히 물병을 들었습니다. 남편 민석은 핸들을 잡은 채 한숨을 내뱉었어요. 엄마 이번엔 또 뭐라 하실까? 그의 목소리엔 걱정보다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어차피 매번 같은 말, 같은 시선, 같은 무게였으니까요. 차창 너머로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벼들. 가을은 이렇게 풍요로운데 제 마음은 늘 미숙했습니다. 시댁에 가는 길은 언제나 이랬어요. 멀미가 나는 것도 아닌데 속이 메스꺼웠고 잠이 오는 것도 아닌데 눈을 감고 싶었죠. 강릉의 시댁은 오래된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대대로 이어온 가업이라며 자랑스러워하는 곳이었죠. 민석의 형은 그 일을 물려받았지만 민석은 거절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자기 일을 하고 싶어 했고 저도 그걸 지지했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저를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가족 사업을 놓게 한 여자. 그 낙인이 제 이름 앞에 늘 붙어 다녔어요. 명절 때마다, 가족 모임 때마다, 심지어 전화 통화에서조차 그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은정아, 괜찮아. 이번엔 내가 잘 말할게. 민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이 시댁 문턱을 넘는 순간 늘 식어버린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착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착한 것과 용기 있는 것은 다르다는 걸 저는 이미 배웠습니다. 저는 이번 명절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웃고 어떤 시선을 받아도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이틀만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차가 강릉 톨게이트를 지났습니다. 바다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어요. 도연은 속도를 줄였고 저는 핸드백 속 손거울을 꺼내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웃는 연습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억지스럽지 않게. 다 왔다. 민석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익숙한 기와 지붕이 보였어요. 마당엔 이미 형 부부의 차가 서 있었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번 추석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이틀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이틀이 끝나고 나면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게 될 거라는 것을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간지리는 냄새가 섞여왔습니다. 송편 찌는 냄새와 된장국 끓는 향. 추석의 냄새였죠. 누군가에겐 고향의 향기였겠지만 저에게는 긴장의 신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른 채 마당에 서 계셨어요. 저를 힐끔 보시더니 입꼬리가 살짝 내려갔습니다. 그 표정, 저는 너무 잘 알았어요. 이번에도 손님처럼 왔네? 첫마디였습니다. 인사도 반가움도 아닌 날선 한마디. 저는 억지로라도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건강하셨어요? 그래 뭐. 늙은이가 건강하면 뭐하나. 시어머니는 저를 지나쳐 민석에게로 시선을 옮기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민석은 가방을 들고 멈칫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저를 더 작게 만들었죠. 마당 한편에선 형 부부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큰 형님은 저를 보더니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엔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까르르 웃었고 그 웃음소리만이 이 집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워 보였어요. 은정아, 일단 들어와서 짐 풀어. 민석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를 지나며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석의 어린 시절, 형제들의 졸업사진, 가족여행 사진들. 그 어디에도 제 얼굴은 없었어요. 5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이 집 사진 속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짐을 풀고 나오니 시어머니는 이미 주방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저는 재빨리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너는 쉬어. 차갑게 잘라 말하는 목소리.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또 손님처럼 왔다는 말을 들을 테니까요. 저는 조용히 싱크대로 가서 물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설거지할게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도마 위에 팔을 썰 뿐이었죠. 칼질 소리만이 주방을 채웠어요. 똑똑똑. 그 소리가 제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큰형님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전 좀 붙일까요? 그래, 내가 해줘. 너는 손이 빠르니까. 큰형님은 능숙하게 부침개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옆에서 감자를 깎았습니다. 아무도 제게 감자를 깎으라고 하지 않았지만 가만히 서 있을 수도 없었거든요. 동서, 요즘 일은 어때? 큰형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감사했어요. 적어도 누군가는 저에게 말을 거는구나 싶어서요. 네, 괜찮아요. 프리랜서라 바쁘긴 한데 할만해요. 그래, 디자인 일이었지? 요즘 그쪽이 괜찮다던데.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프리랜서가 무슨 직업이야. 주방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형님은 입을 다물었고 저는 감자 깎는 손을 멈췄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팔을 썰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그렇게 불안정하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애는 언제 낳고. 칼질 소리가 더 빨라졌습니다. 똑똑똑.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을 하자니 더 공격받을 것 같았고 침묵하자니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탁 위엔 음식이 하나둘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송편, 전, 나물, 갈비찜. 풍성한 명절 상차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밥상 위에 곧 폭풍이 몰아칠 거라는 걸. 다들 밥 먹자. 시어머니의 호령에 모두가 식탁에 모였습니다. 민석은 제 옆에 앉았지만 그의 손은 제 손을 잡지 않았어요. 형 내외는 맞은편에 앉았고 아이들은 작은 상에 따로 앉았습니다. 저는 밥그릇을 들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제발 조용히 지나가길. 하지만 제 바람은 항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시어머니는 막걸리 병을 여셨습니다. 뚜껑을 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하얀 막걸리가 잔에 따라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오늘은 조용히 제발. 그래, 요즘은 뭐하며 지내니?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단 신문 같았어요. 저는 젓가락을 든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디자인 프리랜서 일하고 있어요. 브랜딩 작업이랑 웹디자인 쪽으로요. 그거 돈은 되냐? 고생만 하지. 단칼에 잘라버리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큰형님이 옆에서 말을 꺼내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프리랜서도 괜찮아요. 동서가 실력도 좋고. 형님이 조심스럽게 거들었지만 시어머니는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보기엔 여자가 그렇게 불안정하면 안 돼. 집안 살림은 언제 챙기고 애는 언제 낳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그 이야기였어요. 결혼한 여자라면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일은 취미 정도로 해야 한다는 그 낡은 잣대. 저는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아직 준비? 5년이 지났는데 무슨 준비야? 너희 나이가 몇인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석은 제 옆에서 국을 떠먹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의 침묵이 저에게는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저도 아이를 갖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일도 중요하고 경제적으로도. 경제적? 민석이가 돈을 못 벌어?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는 거야? 그 말에 민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주버님이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어머니, 갈비찜 정말 맛있네요. 역시 어머니 손맛은. 맛있으면 많이 드세요. 큰형님도 거들었지만 시어머니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막걸리 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은정아, 솔직히 말해서 말이야. 너 때문에 민석이가 가업도 안 있고 서울에서 이것저것 하느라 고생하는 거 나는 다 알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뭐가 그건이야. 큰애는 양조장 물려받아서 집안 책임지고 있는데 민석이는 뭐하고 있어? 내가 붙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그 순간 식탁 위의 모든 것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바깥의 바람소리도 모든 게 멈췄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분의 눈빛엔 원망과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 선택이었어요. 마침내 민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어요. 확신이 없었고 힘이 없었습니다. 선택? 아들아, 넌 늘 그렇게 말하지. 내 선택 때문에 이 집안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시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할 말을 잃었어요. 분노도 변명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송구합니다. 제 입에서 나온 건 그 말뿐이었습니다. 송구하다는 말. 제가 왜 송구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말만 흘러나왔어요. 큰 형님이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따뜻했지만 그 온기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에휴, 밥이나 먹자. 명절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아주버님이 억지로 분위기를 바꾸려 했지만 이미 밥상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따뜻했던 국물도 정성스럽게 빚은 송편도 모든 게 얼음장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먹지도 못할 음식을 그래도 입에 넣었어요. 씹히지도 않는 밥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민석은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습니다. 그의 등이 그 어느 때보다 멀게 느껴졌어요. 나는 혼자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밥상에 앉아 있지만 저는 혼자였습니다. 민석의 옆에 있지만 저는 혼자였어요. 밥상 위에 국물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손님방에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옆에선 민석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파란 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죠.
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한참이 지나서야 민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은정아. 응, 그냥 이번만 참자. 엄마가 나이 드셔서 그래. 요즘 양조장도 경영이 안 좋으시대. 참으라는 말, 또 참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움켜쥐었어요.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으려 해도 참아지지 않는 목소리였어요. 은정아, 그렇게 말하지 마. 엄마도 나름 힘드신 거야. 형한테 부담 다 가고 나는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게 내 잘못이야? 저는 몸을 돌려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표정이 보였어요. 피곤하고 지친 얼굴. 하지만 저는 더 지쳐 있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양조장하지 말라고 했어? 내가 너한테 서울에 있자고 강요했어?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뭐야? 왜 나만 죄인이 돼야 해? 민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고 긴 한숨이었어요. 은정아, 지금은 이야기할 타이밍이 아니야. 일단 명절 지나고, 명절 지나면 그 다음엔 또 다른 핑계가 생기겠지. 그렇게 또 미루고 또 참으라고 하는 거지.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석이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어요. 쉿, 소리 좀 낮춰. 다 들려.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어요. 들리면 어때? 어차피 나 여기서 투명인간인데. 은정아, 제발. 이 집에서 나까지 내 편 들면 더 복잡해진다고 했지? 그 말 기억해?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설날 그가 제게 했던 말이었거든요. 엄마 앞에서는 조금만 참아줘. 내가 중간에서 더 힘들어. 그때도 저는 참았어요. 그리고 또 참았습니다. 넌 늘 그래. 제 목소리는 이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늘 중간에 서 있는 척 하면서 사실은 뒤로 물러나 있어. 내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넌 그냥 지켜만 보잖아.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오늘 식탁에서 한마디라도 제대로 했어? 어머니, 그건 제 선택이에요라고 한 그 작은 목소리가 내 전부야? 민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꺼졌고 방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어요. 은정아, 미안해. 그의 사과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너무 가벼웠어요. 진심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해결되면 좋겠다. 저는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민석에게 등을 돌렸어요. 그의 온기가 느껴졌지만 그 온기는 이제 제게 닿지 않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이 한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썩, 철썩. 강릉 바닷가의 밤소리. 그 소리는 끝없이 밀려왔다가 부서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제 감정처럼 밀려왔다가 부서지고 또 밀려왔다가 다시 부서지고. 은정아, 자자.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곧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빨리 잠들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손님처럼 왔네. 그거 돈은 되냐? 너 때문에 민석이가.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치 저주처럼. 저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열자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추석 보름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저 달 아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명절을 보내고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했어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파도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오래된 감정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어요. 쌓이고 쌓였던 것들이 조금씩 금이 가는 소리. 저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제 피부에 닿았어요. 내일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방에서 국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눈밑을 가렸어요. 밤새 잠을 못 잔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두텁게 발랐지만 지친 기색은 감출 수 없었죠. 식탁에 앉자 시어머니가 국그릇을 제 앞에 놓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저도 감사합니다라고만 했습니다. 어제의 일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아침은 조용히 흘러갔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작은 흰 봉투를 가져오셨습니다. 제 앞에 조용히 내밀었어요. 이거, 내 부모님 드려. 체면이 있으니까.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손에 쥐어지는 느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얇았어요. 그 안에 든 건 많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10,000원짜리 지폐 10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10만 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명절이니까 주는 거야. 내 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자선을 베푸는 것처럼. 저는 봉투를 든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형수가 식탁을 닦다가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동정이 어려 있었어요. 민석은 신문을 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모님은 괜찮으세요. 저희도 충분히 잘 지내고 있고요. 제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충분히? 프리랜서가 뭐가 충분해. 너무 자존심 세우지 마. 받을 건 받아야지. 어머니, 내가 우리 집 덕 보는 거야. 그거 모르냐? 그 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덕을 본다고요? 저는 이 집에서 5년 동안 무엇을 받았나요? 따뜻한 말 한마디, 인정 한번 받아본 적 없는데. 어머니, 저는 이 집 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입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5년 동안 저는 이 집에서 환대받은 적이 없어요. 덕은커녕 늘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큰 형남이 은정 씨하고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쌓였던 말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평생 성실하게 사셨어요. 가난하게 사신 적 없어요. 저도 제 일로 돈을 벌고 있고요. 이 10만 원이 저한테는 모욕입니다. 이게 지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 같은 애가 어디서 이렇게 버릇없이 굴어. 버릇없는 게 아니라 자존심입니다. 저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놨습니다. 그럼 이건 어머니 체면에 두고 갈게요. 저는 필요 없으니까요. 그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형이 아이고 이게 무슨 하며 말을 꺼내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당장 그거 집어. 내가 지금 누구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에요. 거절하는 겁니다. 저는 똑바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제 눈엔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절대 이 자리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 정말.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와 모욕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민석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엄마, 은정아, 일단 진정하고. 넌 입 닥쳐. 시어머니가 민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것도 다 내가 잘못 골라서야. 집안 꼴이 이 모양이지.
그 말에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수는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형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민석 씨를 잘못 만난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집이 저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죠. 뭐, 지금 명절날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꼭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똑바로 받아냈어요. 봉투는 여전히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가 이 집과 저 사이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10만 원. 그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제 존재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어디서 버릇없이 굴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저는 뺨에 따끔한 통증을 느꼈어요. 찰싹. 시어머니의 손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났어요. 뺨이 화끈거렸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식탁을 붙잡았어요. 모두의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형은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고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어요. 안방에서 아주버님이 급히 나오다가 문간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뺨을 감싼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분의 손은 여전히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로 떨리는 건지 아니면 자신이 방금 한 행동에 놀란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가 놀랍도록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저를 때리셨네요. 너 때문에 이 집안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분은 여전히 성난 표정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뺨에 손을 댄 채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어요. 이제야 알겠네요. 뭘 안다는 거야. 저는 여기에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5년 동안 저는 며느리로 인정받으려고 애썼어요. 명절마다 웃으려 애썼고 상처받는 말들을 참았어요. 혹시라도 어머니 마음에 들까 싶어서요. 은정아. 민석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이 집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리요. 너 지금 무슨 말을. 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들을 망친 여자로만 봤죠.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한테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대해주신 적 있어요? 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신 적은요? 아니면 제가 하는 일에 관심이라도 가져주셨나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저는 그저 민석이 아내, 형님네 동서, 그것뿐이었어요. 큰형님이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주버님은 고개를 숙였어요. 은정아, 그만해.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를 돌아봤어요. 그만하라고? 내가 뭘 그만해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흥분해서. 일단 진정하고. 진정? 내가 진정을 해?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방금 나한테 손찌검을 했어. 그런데 당신은 나보고 진정하래? 은정아, 엄마도 실수하신 거. 실수?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실수가 아니야. 이건 폭력이야. 그런데 당신은 지금 당신 어머니 편을 드는 거야? 민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역시 그렇구나. 저는 쓰게 웃었습니다. 당신도 저를 지켜줄 생각이 없었던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아니라, 아니, 이제 그만은 내가 말할 차례야. 저는 뺨에서 손을 떼고 똑바로 섰습니다. 뺨은 여전히 따끔거렸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명료했어요. 저는 더 이상 여기 있지 않을 거예요. 은정아, 민석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놔줘요. 은정아, 제발 이러지 마. 우리 얘기 좀 하자. 얘기는 이미 끝났어요. 5년 동안 충분히 했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지금 이 집을 나가겠다는 거야? 저는 시어머니를 차분히 바라봤습니다. 네,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투명인간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나가면 어쩔 건데요? 이 집이 무너져요? 아니면 체면이 깎여요? 저는 웃었습니다. 어머니의 체면이 저보다 중요했다면 애초에 저를 때리지 말았어야죠.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분의 눈에 당황과 분노가 교차했어요. 저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정아, 제발.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뺨은 여전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처음으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방문을 닫자마자 저는 가방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옷을 하나씩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어젯밤 입었던 잠옷, 세면도구, 화장품,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석이 들어왔어요. 은정아, 진정해. 일단 앉아서 얘기 좀 하자. 얘기할 거 없어요. 저는 가방 지퍼를 잠그며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손찌검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나보고 진정하래요. 더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해요? 엄마도 흥분하셔서 나도 미안해. 당신이 미안해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가방을 들고 민석을 마주 봤습니다. 당신이 해야 했던 건 사과가 아니라 보호였어요. 나를 지켜주는 거였다고요.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몰랐다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5년 동안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당신이 몰랐어요? 아니면 알면서도 못 본 척한 거예요?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역시 알고 있었구나. 저는 쓰게 웃으며 가방을 어깨에 맸습니다. 그럼 더 나쁜 거예요. 알면서도 방치한 거잖아요. 은정아, 제발. 오늘은 그냥 있고 내일 우리 서울 가서 천천히 얘기하자. 싫어요. 하루도 1시간도 더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저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민석이 제 앞을 막아섰어요. 은정아, 나 좀 봐. 제발.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 눈물에 마음이 약해졌을 텐데 지금은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비켜요. 은정아. 비켜달라고요. 제 목소리에 민석이 놀라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저는 그 틈을 비집고 나왔어요. 거실로 나오자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등을 돌린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형님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동서, 괜찮아?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죠.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미안해. 더 일찍 막았어야 했는데. 형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아줬어요. 형님 잘못 아니에요. 신경 써주셔서 고마웠어요. 아주버님도 다가왔습니다. 재수 씨, 미안해요. 내가 형으로서. 아주버님, 괜찮아요. 모두들 각자의 자리에서 힘드셨을 거예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집에서 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마당으로 나오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추석의 바람이었어요. 선선하고 쓸쓸했습니다. 민석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은정아, 차라도 태워다 줄게. 필요 없어. 택시 부를 거야. 은정아, 제발. 저는 그의 말을 끊고 돌아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집을 바라봤어요. 민석 씨, 응. 누가 잘못했는진 저도 잘 모르겠어. 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쩌면 나도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어. 너무 고집을 부렸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았거나. 은정아.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잃지 않으려 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고 싶지 않아요. 나 은정이로 살고 싶어. 그 말에 민석의 어깨가 축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택시를 불렀어요. 5분 후면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그 5분이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민석은 제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침묵했습니다. 이제 할 말이 없었습니다. 택시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차에 올랐어요. 창문 너머로 민석이 보였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올리려다 내렸어요.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내렸습니다. 민석 씨, 행복해. 은정아, 나도 행복하고 싶어. 차문이 닫혔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어요. 백미러로 점점 작아지는 민석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뒤로 기와집이 보였고 마당이 보였습니다. 고요한 집. 그 집 안에서는 아무도 울지 않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울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어요. 추석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제 눈물을 숨기지 않았어요. 하루가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멍하니 마당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은정이 떠난 후 말수가 부쩍 줄었습니다. 형수가 차를 내와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식탁 위엔 여전히 그날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정이 앉았던 자리에는 접시 하나가 비어 있었어요. 형수가 치우려 했지만 어머니가 말렸습니다. 그냥 둬. 어머니, 그냥 두라고. 그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민석은 서울로 돌아갔다가 다시 강릉으로 내려왔습니다. 은정을 찾았지만 그녀는 집에 없었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는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죠. 저녁이 되자 민석은 조용히 부엌에 들어가 국을 데웠습니다. 어머니가 평소 같았으면 말렸을 텐데 이번엔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엄마, 진지 드세요. 민석이 상을 차려 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으셨어요. 엄마, 은정이 병원엔 안 갔다고 해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말하지 마. 어머니가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도 아시잖아요. 그건 손찌검이었어요. 며느리한테 손을 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거 나도 안다. 그런데 그 애가 날 너무 화나게 했어.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때리시면 안 됐어요. 나도 안다고. 내가 몰라서 이러는 줄 아냐? 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어요. 형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민석이 말이 맞아요. 재수 씨한테 사과하셔야죠. 사과?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그 애한테 사과를 해? 머리 받고 빌어? 어머니, 그 애가 먼저 나한테 대들었어. 어른한테 버릇없이 굴었다고.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변명처럼 들렸어요. 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은정이 말이 틀렸어요? 뭐? 은정이가 이 집에서 환대받은 적이 있었나요? 엄마가 은정이한테 따뜻하게 대해준 적 있어요? 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엄마는 처음부터 은정이를 미워했어요. 내가 가업을 안 이은 것 때문에. 그건 저도 잘못했어요. 5년 동안 은정이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엄마와 은정이 사이에서 비겁하게 도망쳤죠.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정이가 없어요. 제 곁을 떠났어요.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애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 애는 너무 나를 닮았어. 민석과 형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하고 절대 굽히지 않는 것. 어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꼭 젊은 날의 나 같았어. 그래서 더 미웠나 봐. 어머니, 내가 시집와서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냐? 10년을 꾹 참고 살았어. 그런데 그 애는 5년 만에 나가버리더라. 어머니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그게 부러웠어. 부럽고 화가 났어. 나는 못했던 걸 그 애는 해내니까. 형수가 조용히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제라도. 이제라도? 이미 늦었어.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애는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도 나를 용서 못하는데. 밤이 깊어갔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무겁고 답답하고 숨막히는 침묵이었죠. 민석은 은정과 함께 쓰던 방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빈자리가 너무 커 보였어요. 은정의 베개에서는 아직 그녀의 향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은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읽은 표시는 뜨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보고 계셨어요. 추석 보름달은 이미 기울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은정아. 어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그 말은 바람에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은정의 귀에는 닿지 않을 말이었어요. 집안에는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정이 만졌던 문손잡이, 그녀가 앉았던 의자, 그녀가 마셨던 컵. 하지만 그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조용히 마루를 타고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마루에 앉아 계셨어요. 양조장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형이 대신 일을 돌보고 있었죠. 그날 오후 우체부가 편지 한 통을 가져왔습니다. 받는 사람은 시어머니였어요. 보낸 사람 이름을 보는 순간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은정. 형수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누구한테 온 편지예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봉투를 들여다볼 뿐이었어요. 어머니, 나 좀 혼자 있고 싶구나. 형수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정갈한 글씨가 적힌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어머니께.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그날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편지는 차분한 어조로 시작됐습니다. 손찌검을 당한 것보다 그 순간 아무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다는 게 더 무서웠어요. 민석 씨도 형님도 아주버님도 모두가 얼어붙어 있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슬펐던 건 다른 거였어요. 이 집에선 아무도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거든요. 5년 동안 어머니는 저를 은정아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항상 너의 민석이 아내였죠. 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부속품이었어요. 어머니의 눈물이 편지지에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어요.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는 알아요. 어머니가 젊은 시절 시댁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얼마나 참고 견디셨는지 큰 형님한테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용서할 수도 없어요. 어머니가 힘들었던 것과 제가 힘들었던 건 별개니까요. 어머니의 상처가 제게 상처를 줄 이유는 되지 못하니까요. 어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다시 편지를 펼쳤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살아보려 합니다.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이은정으로요. 프리랜서 일을 계속할 거예요. 어머니는 불안정하다고 하셨지만 저는 이 일이 좋아요. 제가 선택한 삶이고 제가 만들어가는 시간이니까요. 민석 씨와는 아직 모르겠어요.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끝날지.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요. 제 마음을 추스르고 제가 누구인지 다시 찾고 싶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를 때린 건 용서할 수 없지만 어머니를 이해하려 노력할게요. 언젠가는요. 지금은 아니어도. 그리고 어머니도 제발 당신 자신을 용서하세요. 과거에 갇혀 사는 것도 후회 속에 사는 것도 결국 우리 모두를 아프게 할 뿐이니까요. 건강하세요, 어머니. 이은정 올림. 편지가 끝났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떨며 봉투를 접었어요. 그리고 문득 은정이 처음 이 집에 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현관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던 모습. 안녕하세요, 어머니. 민석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가워요. 그때 은정의 목소리는 밝고 따뜻했어요. 눈도 반짝였죠. 그 따뜻함을 자신이 조금씩 깎아냈다는 걸, 환한 웃음을 자신이 지워버렸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은정아. 어머니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은정아. 미안하구나.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가을바람이었어요. 시원하고 쓸쓸했습니다. 편지가 무릎 위에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집어들어 가슴에 안았어요. 마치 은정을 안는 것처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은정은 떠났고 이 편지는 작별 인사였습니다. 어머니는 마루에 앉은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추석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도 함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몇 일 후 저녁 민석이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어머니는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민석은 편지를 읽었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은정이가 읽어봐라. 그 애가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다. 민석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우리 모두 잘못했지. 어머니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뭐가 중요하냐? 이미 늦었어. 방 안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편지만이 그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추석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달력을 넘기고 계절이 바뀌고 일상이 흘러갔어요. 하지만 그날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은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찾으려 했지만 행방을 알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철저히 자신을 감췄어요. 어느 날 민석의 핸드폰에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민석 씨,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시간이 필요해. 그것만 알아줘. 민석은 답장을 보냈지만 더 이상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혹시 은정에게서 연락이 올까 싶어서. 하지만 화면은 늘 어두웠습니다. 강릉의 집도 변했습니다. 어머니는 양조장 일을 형에게 완전히 맡겼어요. 더 이상 일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기력이 없어 보였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형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나는 괜찮아. 그냥 좀 쉬고 싶구나. 하지만 그것은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도피였어요. 마루에 앉아 하루 종일 멍하니 마당만 바라보는 어머니. 형수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 차를 내오곤 했지만 시어머니는 거의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술 향기가 배어 있는 양조장. 그 냄새가 집안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향기마저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식탁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형 가족이 서울로 올라간 후 어머니는 혼자 밥을 드셨습니다. 넓은 식탁에 혼자 앉아 조용히 숟가락을 들곤 했습니다. 사람의 체온이 남은 식탁. 은정이 앉았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누가 잘못했을까? 그 질문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잃어버린 것이 더 컸으니까요. 어느 가을날 어머니는 은정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살아보려 합니다. 그 문장을 읽으며 어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 애는 나를 용서하지 않겠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무거운 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처음으로 진심이 있었어요. 변명도 합리화도 아닌 순수한 후회였습니다. 민석은 서울의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은정과 함께 꾸몄던 공간. 거실의 소파, 주방의 찬장, 침대 옆 스탠드. 모든 것이 은정의 흔적이었어요. 그는 은정의 옷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옷장에 그대로 걸려있는 원피스들, 화장대 위에 립스틱들. 마치 그녀가 곧 돌아올 것처럼 모든 것을 그대로 뒀어요. 하지만 은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민석은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야, 너 요즘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아. 아니야, 괜찮아. 여자 문제야? 아내랑 싸웠어? 민석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 슬펐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그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은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사과는 빈방의 공기 속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계절은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어딘가에서 자신을 되찾고 있었을 거예요. 새로운 작업실을 얻었을 수도 있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을 수도 있죠. 아니면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웃고 있기를 민석은 그렇게 바랐어요. 시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높고 맑았어요. 은정아. 그 이름을 다시 불러봤습니다. 은정아, 용서해다오. 이 늙은이를. 하지만 그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은정의 귀에 닿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썩, 철썩. 강릉 바다의 파도는 끝없이 밀려왔다가 부서졌어요. 그 소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사람들이 상처받고 관계가 무너져도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가 부서졌습니다. 민석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은정아, 넌 어디에 있니? 넌 지금 행복하니? 나는 너무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그 물음에 답은 없었습니다. 그의 추석은 그렇게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끝났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사랑한다면 지켜줬어야 했다는 것. 달은 여전히 떠올랐습니다. 추석 보름달처럼 밝진 않았지만 그래도 밤하늘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 달빛 아래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함께 있지만 멀어진 사람들, 가까웠지만 결국 닿지 못한 마음들. 그것이 이 이야기의 끝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느껴셨나요? 여러분, 이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좋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달하려 합니다. 무엇보다 항상 자신을 사랑하셨으면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셨는지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